일단 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제가 뭐 일천한 지식으로 뭐 대단한 걸 나누는 건 아니고,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일부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분이죠? 어, 좀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한 4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 지루하면 안 되니까 핵심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남인용 교수님은 제 발표 내용의 상당 부분을 이미 한번 보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잘 아실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때는 남인윤 교수님 계실 때 제가 발표할 때는 양자 컴퓨팅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AI하고 양자 컴퓨팅 부분이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된 부분도 있고 제가 드릴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스티븐 레오라고 하는 이제 예명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미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술가로 예술가로 활동을 할 때는 스티븐 레오라는 이름을 쓰고요. 학교에서는 이제 이상호라는 이름으로 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주셔갖고 이- 예, 여기 중에 중요한 건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 말씀하시고 한 가지 이제 예전에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제가 KT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통신이나 뭐 이쪽 분야는 제가 그래도 좀 더 잘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학교 온 지 지금 한 15년 됐는데 어느덧 중견 이상의 경력이 쌓여가지고 뭐 하여간 연구는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의미 있는 연구는 하나도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목차는 대략 이렇게 잡았습니다. 목차는 작년에 이제 AI가 처음 이제 등장을 했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도에 23년을 전망하는 전망 자료들 다 보셨죠? 2022년에 23년을 전망하는 거기에 AI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있어도 그냥 뭐 잠깐 소개하는 정도 그랬었는데 23년 들어서 생성형 AI가 딱 나오고 나서 이제 23년은 한 해 내내 생성형 AI 얘기가 나왔죠. 너무 놀라운 게 22년에 23년을 전망하는 내용의 생성형 AI가 하나도 없었는데 23년에 1월부터 3월 사이에 생성형 AI 관련된 보고서가 전 세계적으로 한 수백 건이 보고가 되면서 저도 와, 연구자들이 정말 빠르게 연구를 하는구나, 대단하다 하는 걸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메타버스 완전히 뭐 물에 꼴딱꼴딱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은 이제 뭐 물속에 가라앉아 갖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뭐 그렇게 됐죠. 지금 재작년까지만 해도 무슨 뭐 NFT 어쩌고 막 그러고 막 쫓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저도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부산 비스텝이라는 데서 연구과제 받아가지고 블록체인과 NFT 동향 보고서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 용역 받아서. 근데 그게 그 보고서 쓰자마자 쓰레기가 돼버렸어요. 와, 정말 황당한 거죠, 정말. 그러고 하여간 이제 미디어나 뭐 여러 가지 플랫폼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 기술들 중에 제가 좀 인상적인 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일단 5G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통신회사 출신이다 보니까
KT나 뭐 SK나 뭐 5G 한다고 뭐 전국을 이렇게 커버리지를 넓혀간다고 막 광고를 하고 그러고 있죠. 근데 아직도 제가 볼 땐 요 오른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뻥인 거예요. 이게 5G 하면 뭐 겁나 빠르다고 막 그러는데 5G면 이제 초당 2기가거든요. 2기가. 여러분들 중에 초당 2기가로 데이터를 받아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게 왜 초당 2기가가 안 되는데 왜 초당 2기가라고 하면서 5G를 이렇게 전국으로 까느냐. 예,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뭐 짧은 통신회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통신이란 게 그렇습니다. 원래 사기예요, 사기. 그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이제는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 조금 있으면 이제 6G 나올 거거든요. 6G. 제발 6G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도 사기니까. 근데 뭐 사기인데 왜 그렇게 하냐? 이 통신연구소에서 이 실험실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날렸을 때 데이터가 초당 2기가 도달했던 거예요. 한 번 정도. 초당 2기가 한 번 도달하니까 그게 이제 초당 2기가 됐다. 그러고 이제 하는 건데 사실 초당 200메가도 안 되죠. 진짜. 그 속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은요,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통신은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나요? 통신은 품질을 보장하지 않아요. 원래 끊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끊기는 게. 그러니까 패킷이 날아가다가 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 네이버 어느 날 네이버 엔터 치면 빡 뜨는데 또 언제는 몇 번을 엔터 쳐도 네이버가 안 뜨잖아요. 패킷이 날아가다 사라진 거거든요. 그렇다고 KT나 이런 데서 죄송합니다. 뭐 안 그러죠. 그쵸? 뭐라고 하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럽니다. 통신은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끊어져요. 그래서 이제 통신회사가 IPTV 처음 한다 그럴 때, 야, 너네 그렇게 끊기는 거 갖고 텔레비전 서비스를 할 수 있니? 그래서 이제 만든 게 그 끊기지 않는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기술인 거죠. 그래서 이제 IPTV 정도는 안 끊기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상용으로 쓰고 있는 인터넷들은 수시로 끊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가끔 보셨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이런 사고들이 있거든요. 이 왼쪽이 요 사진 같은 게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테슬라 자동차가 이거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앞에 그 하얀색 트레일러 그 벽면을 하늘하고 헷갈려서 트레일러를 이제 자동차가 치고 지나간 겁니다. 지나갔는데 그 트레일러의 하단 부분이 운전자의 목 부분하고 딱 맞아서 운전자의 목을 날린 거죠. 날리고 이 차가 그대로 운전을 해서 집까지 가서 가족들에게 어, 아빠의 시신을 그대로 전달해 줬다는 그런 끔찍한 사건의 사진입니다. 오른쪽도 비슷한 건데 그 전봇대 들이받아 갖고 차가 활활 탄 거죠. 근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들어진다 그래도 그러니까 통신회사가 5G가 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그랬는데 그게 순구라인 게 뭐냐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신이란 건 자꾸 끊긴다고. 끊기는 건 기본이라고. 그래서 통신이 아무리 5G, 6G가 된다고 그래도 통신의 기본 속성이 끊기는 거기 때문에 그 통신의 속도를 믿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고 뭐 그래봐야 사고 나는 건 똑같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차의 CPU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CPU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얘가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CPU가 좋아야 되는 거죠. 이제 지금 현재 디지털 컴퓨터 가지고 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양자 컴퓨터 정도는 나와줘야 얘가 좀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AI 기술은 어떤가요? 뭐 이런 할루시네이션
환각,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너무 유명한 샘플이긴 하지만 뭐, 뭐 세종대왕 아이패드 프로 13인치 도난 사건 알려달라 그러면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마지막에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예, AI 수준이 아직은 이 정도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뭐 예전에 전화가 5천만 가입자 모으는데 75년 걸렸다고 그러는데 챗GPT가 2개월 만에 5천만 가입자 모았다고 하니까 요즘에 굉장히 뭔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챗GPT와 관련해서 뭐 워낙 그동안 많은 내용들이 오갔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미 그 휴먼 2014년에서 15년을 넘어가면서 인간보다도 더 이미지를 잘 인식하는 수준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얘들이 창의적 예술 영역에서도 빠른 속도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서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시험도 여러 가지 통과하고 뭐 이미지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이것도 뭐 다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이슨 앨런이란 분이 그 이제 미술 대회죠. 미술 대회 콜로라도 주에서 하고 있는 이제 미술 대회에 이 프롬프트에 몇 자 적어가지고 이 그림을 출품을 했는데 여기서 1등상을 받았다. 근데 이제 이 1등상이 그냥 회화 1등상이 아니고요. 이게 디지털 이미지 부문의 1등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들 뭐 깜짝깜짝 놀란다고는 하지만 뭐 특정 영역에서 1등상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이 이후로 예, 굉장히 많은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웬만한 이제 디자인 학과 애들 졸업하는 애들 작품보다 아주 월등한 수준의 작품을 단 몇 초 만에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어, 영상학 뭐지? 시각 디자인 학과, 뭐 이런 디자인 학과 있잖아요. 디자인 학과의 미래는 굉장히 암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영상도 이렇게 만들죠. 뭐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뭐 배경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상황도 바꾸고, 거기다가 이제는 스토리까지 넣어가지고, 예, 그래픽 노블도 만들어냅니다. 이 여명의 자야는 굉장히 유명한데 여명의 자야를 만든 사람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냐 아니면 미드전이냐를 가지고 미국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소를 제기했고 프롬프트를 만든 사람이 처음에 저작권을 인정받았어요. 미국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저작권 인정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2차 심사에서 미국 저작권위원회에서 정신을 차린 거죠. 정신을 차리고 야 이거는 프롬프트를 적은 사람이 저작권자가 아니고 미드저니가 저작권자야. 이러고 이제 어, 프롬프트를 만든 사람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면서 저작권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 인정을 하겠다. 뭐 이런 판결이 최근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위원회에서도 제가 맨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저작권위원회에서 인간의 손길이 거쳐간 부분만 저작권을 인정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다시 정의를 수정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며칠 전에 뭐 뉴스에서 보셨죠? YTN 영상 48개를 공개한 소라라고 하는 오픈 AI사의 영상인데요. 어, 이제 텍스트 몇 자만 가지고 이렇게 그 도심을 걷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48개 영상을 다 갖고 있거든요. 다 이어져 있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꽤 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유튜브에서 아마 보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 48개를 일일이 모으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소라 사이트가 갖고 그걸 또 일일이 다 붙이고 또 자막에 프롬프트까지 상세히 다 넣어가지고 48개 영상을 묶어놓은 그런 유튜브 영상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또 부지런한 분들이 여기에서 이 소라가 썼던 프롬프트하고 똑같은 프롬프트를 소라 말고 다른 동영상을 만드는 생성형 AI에다가 동일하게 넣어서 소라랑 또 비교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교를 했는데 소라가 월등히 디테일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만드는 분들도 깜짝 놀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소라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이제 물리 법칙을 잘못 해석한 그런 영상들이 가끔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예, 강아지가 한 네 마리, 세 마리가 막 그 뒹굴면서 노는 장면이 나오는데 순간 제가 정신을 잠깐 놓친 사이에 강아지가 네 마리가 되기도 하고 다섯 마리가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얘가 갖고 있는 일부 한계거든요.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냥 뭐 범인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자세하게 뭔가 묘사를 하는 것 같고 진짜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영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나온 이후로는 이제는 이제 영상을 만드는 학과들도 이제 맛이 가는 거죠. 와, 내가 잘 찍어봐야 저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길게 만들진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좀 길게 만들고 예를 들면 주인공의 이미지를 고정시킬 수 있다면 영화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놀라운 진보들이 요 몇 개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뭐 미디어와 관련된 부분 얘기를 해야겠지만 양자 컴퓨팅 얘기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금 컴퓨터랑 완전히 체계가 다른 거죠.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이제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디지털 컴퓨터는 0과 1의 조합이죠. 전기가 안 들어가면 0이고, 전기가 들어가면 1이고, 그래서 0101 조합으로 디지털 컴퓨터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불과 뭐 몇십 년 사이에 엄청난 기술 발전이 있어서 여러분 모두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 다 디지털 컴퓨터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디지털 컴퓨터는 0101 조합으로 하는 반면에 양자 컴퓨터는 이제 01하고 또 다른 01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01 그리고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 네 가지의 조합으로 큐빗이라고 합니다. 디지털은 디짓이잖아요. 두 개. 근데 이제 큐빗 어, 네 개 가지고 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어,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2018년에 가트너에서 이제 하이프 사이클 발표를 할 때, 요 지점이 있었습니다. 요 시작 단계. 그냥 시작 단계에 있는데, 지금은 아마 그, 픽업 인플레이티드 익스펙테이션스, 요 끝부분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여기에 투자 엄청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국은 아직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거 투자했다가는 뭐 예산 다 날려 먹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한국은 저는 이 퀀텀 컴퓨터 쪽에서는 패스트 팔로워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퍼스트 무버는 넘사벽일 것 같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가트너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2019년에도 뭐, 뭐 10개의 스트래티직 테크놀로지 트렌즈에서 양자 컴퓨팅을 2019년에도 얘기했고 2020년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쏙 빠졌더라고요. 올해 트렌드에서.
그 왜 양자 컴퓨터가 빠졌나 생각해 보니까 생성형 AI가 싹 다 잡아먹은 거예요. 전부 다 생성형 AI입니다. 생성형 AI 보안, 다 그런 거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양자 컴퓨팅이 쏙 빠지고.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를 이해하려면 이제 양자를 이해해야겠지만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요 오른쪽 위에 이제 그 요 요게 보이시죠? 요 그림. 예. 요 동글동글 돌고 있는 요게 이제 뭐냐면 가운데 빨간 게 중성자고 플러스가 양성자거든요.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이제 돌처럼 단단하게 6개씩 붙어 있고 바깥에 이제 같은 수의 6개의 음전자가 돌고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 가장 작은 원자의 모습이죠. 여기서 이제 요 음전자든 양전자든 요 하나 딱 뗀 겁니다. 그게 양자예요. 요 하나만 딱 뗀 게. 그게 퀀텀이거든요. 근데 이 퀀텀이란 놈이 워낙 불안합니다. 굉장히 불안해서 이게 이제 수시로 양과 음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 주변을 돌고 있는데 과거의 물리학자들은 어, 우주처럼 중간에 태양이 있고 바깥에 이게 행성이 도는 것처럼 얘들이 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 이걸 측정을 해보니까 얘들이 도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게 이렇게 예쁘게 원을 그리면서 돌질 않고 희한하게 돌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중에서 이제 음전자든 양전자든 하나를 띄어갖고 걔를 이제 정확하게 한 군데 고정시켜서 걔의 위상, 걔가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양자라는 게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 동시에 여러 군데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자는.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서도 박한호 교수님 자리에도 동시에 양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남인영 교수님 자리에도 동시에 있을 수도 있고 같은 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파동처럼 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나의 양자가 저한테 있다가 갑자기 박한호 교수님 옆으로 간다고 해도 그 양자와 제 옆에 있는 양자는 동시에 두 군데 존재하면서도 서로가 연결돼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인간의 그 인지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세상이 양자의 세상인데 아무튼 그 양자를 가지고 컴퓨팅을 해보자고 하는 게 양자 컴퓨팅인 거죠. 2012년에 양자 컴퓨팅의 어,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받았고, 그리고 아무튼 구글에서는 이제 2013년부터 D-Wave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를 도입을 해서, 이제 나사에도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구글은 이거 갖고 빅데이터 분석하고 나사는 이거 가지고 외계인 연구한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이 분야가 발전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컴퓨터가 150년 걸리는 걸 단 4분에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요거보다 속도가 더 빨라져가지고 슈퍼컴퓨터가 몇만 년 걸려서 푸는 거를 단 몇 분 만에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의 그 계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로 알려 있죠. 여기 있네요. 1만 년 걸리는 걸 이제 200초 안에 해결하는 시카모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다. 이런 발표 자료가 있죠. 근데 이제 양자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워낙 불안한 존재이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고정시켜야 되거든요. 얘를 고정시키려면 여기 있지만 절대 온도보다 약간 높은 영하 273.15도 그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영하 273도 수준으로 얘를 깡깡 얼려야지 양자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정된다고 그래요. 이게 고정된 상태에서 위상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가지고 이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면 컴퓨터 자체가 영하 273도의 냉장고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냉장고 273도까지 가는 냉장고를 구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양자 컴퓨터의 CPU거든요.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그거 가지고 구현한 컴퓨터가 이겁니다. D-Wave가 2012년에 구글과 나사에 팔았던 양자 컴퓨터거든요. 꽤 큰데 이 냉장고입니다. 그냥 냉장고. 이 안에 양자 컴퓨터가 CPU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영하 273도까지 깡깡 얼린 다음에 그때 이제 양자의 위상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면 5G가 됐든 6G가 됐든 이 순간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통신이 끊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CPU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지 않으면은 이 통신 속도만 가지고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들어지긴 쉽지 않다. 오류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캐나다 윌프리드 로리에 대학교의 쇼이니 고스 교수가 이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동전 뒤집기 실험을 하거든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동전의 앞뒷면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제가 그거를 뒤집을지 말지 결정하고 또 컴퓨터가 다시 그걸 뒤집을지 말지 결정하고 동전의 앞뒷면일지를 맞추는 겁니다. 이게 제가 동전을 갖고 예컨대 뭐 남인용 교수님께 드리는데 제가 뒤집을지 말지 혼자 막 생각하다가 뒤집어서 딱 드려요. 그럼 남인윤 교수님이 뒤집을까 말까 막 생각하다가 저한테 다시 주고 그걸 맞추는 거거든요. 그게 앞면인지 뒷면인지. 뭐 여러분들은 어, 잘 아시겠지만 이게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거는 확률 50%잖아요. 예. 누가 하든 50%죠. 예. 남인윤 교수님이 100번 중에 50번 이겼으면 나머지 50번은 제가 이기는 확률 게임인데 이거를 제가 컴퓨터하고 양자 컴퓨터하고 이 게임을 했는데 양자 컴퓨터가 372번에 반복된 실험 결과 97번을 이겼다는 거예요. 97%를. 예. 그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인간의 마음을 읽어버린 거죠. 예. 이게 확률인데도 사람이 이걸 뒤집을지 말지 그거를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얘가. 신기할 정도로. 그럼 이제 97%를 이겼으면 3%는 사람이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3%가 이긴 게 아니고 작동 오류랍니다. 작동 오류. 컴퓨터의 작동 오류.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다 진 거예요. 사람이 다 지는 거죠. 양자 컴퓨터하고. 그러니까 이 양자 컴퓨터가 그런 그 CPU로 그 컴퓨터 위에 지금 현재 생성형 AI가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지금 생성형 AI는 우리가 그 블랙박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지가 막 계산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 봤을 때, 이게 좀 정도가 너무 오바된 거야. 이건 아니야. 뭐 이렇게 우리가 재단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 양자 컴퓨터는 얘 위에 만약에 생성형 AI가 올라가게 되면 아마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나오는 터미네이터를 보면서 로버트가 레이저 총을 쏘면서 인간을 멸망시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레지던트 이블이라는 영화처럼 고성능 컴퓨터가 인간을 어, 말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컨대 가짜 뉴스 이런 거로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양자 컴퓨터가 우리 미디어에도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뭐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이 분야에서 치고 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시커머보다 100배 빠른 양자 컴퓨터 지우장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중국인 제자들한테 야, 너네 지우장 아냐? 물어보니까 다 알아요, 애들이. 아, 중국의 자랑이래요. 지우장. 우리는 그런 거 못 만들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이 곧 열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와중에 이제 미디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미디어. 예, 미디어는 뭐 사실 여기 와테프 회원님들은 누구보다도 미디어를 또 잘 알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몇 분이나 했죠? 어휴, 벌써 30분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벌써 30분 한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했습니다. 네.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여기는 다들 전문가시니까 미디어는 뭐 하여간 지금 춘추 전국 시대죠. 춘추 전국 시대. 그런데 이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할 정도로 유튜브가 꽉 잡고 있다. 넷플릭스가 아무리 뭐 1위 한다 뭐 이래도 유튜브가 더 예,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래프가 막 끊어져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끊어져 있냐? 이게 참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아직도 OTT가 법제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 OTT 사업자들의 가입자 수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는 그 뭐랄까 그 정보의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연구기관, 저쪽 연구기관, 사설 연구기관 거 막 짜깁기 해가서 제가 그냥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누더기처럼 됐는데요. 이 누더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일부러 누더기를 만든 겁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뭐 좋은 그 인기 있는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넷플릭스가 천정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것도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는 이제 티빙하고 웨이브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티빙하고 웨이브가 조만간 합병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둘이 합병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아, 요거 IPTV VOD 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도 좀 할 말은 있지만 어쨌든 플랫폼의 경쟁적인 그 콘텐츠 투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돈을 벌고 있는데 웨이브하고 티빙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 웨이브하고 티빙이 2020년에 손실을 본 게 거의 뭐 2천 한 3, 40억 정도 되는데요. 넷플릭스에 대항해서 웨이브하고 티빙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죠. 근데 이제 해외 그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 투자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빠칭코 같은 경우 2천억을 투자했거든요. 2022년에. 그러니까 2022년에 웨이브하고 티빙 두 개 합쳐서 마이너스 난 만큼 애플 TV 플러스는 빠칭코 드라마 하나에 2천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 어떻게 했길래 2천억이나 돈을 썼나 제가 이 제작진한테 물어봤어요. 대체 어떻게 했길래 2천억을 썼어? 내가 물어보니까 이 부산 영도 1900년대 부산 영도를 구현해야 되는데 부산 영도에 와 보니까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현대화됐고 아파트 보이고 그러니까 아예 그 세트장을 캐나다의 어촌마을로 잡아서 캐나다의 어촌마을을 1900년대 한국의 영도로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대로 만들면서 하루에 수십 톤씩 물고기 갖고 와서 드라마 찍고 어시장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캐나다 전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다 수배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밥 먹이고 재우고 오버타임 돈 주고 그러면서 돈을 쓴 거죠. 뭐 그리고 또 홍보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과 일본,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찍었고
그래서 돈을 그렇게 많이 썼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돈 한 번 쓰면은 이렇게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는 어,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도 계속 콘텐츠 라인업, K-드라마 콘텐츠 라인업을 계속 늘리고 있죠. 보면 2017년에 한 개였는데, 옥자, 19년에 뭐 한 4개, 20년에 뭐 7개, 21년에 얼마, 22년에 보면 쭉 있죠. 여러 개. 예. 그리고 23년에 쫙. 예. 아주 그냥 한국을 통해서 돈을 버는데 아주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 드라마, K 드라마가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얘들이. 보면은 회당 제작비를 보면 다른 거보다 회당 제작비가 조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돈 들이고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드라마다. 여기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참, 여기서 잠깐 얘기할까? 예, JTBC, 국내에서도 이제 재밌는 드라마 시리즈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JTBC의 이 부부의 세계가,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당히 좀 이정표를 만든 드라마다. 왜냐하면, 이 시청률도 뭐 나중에 와서 시청도 좋았지만 이 JTBC의 부부의 세계가 보여준 화제성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기억하시는 드라마는 아마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걸 텐데 이 부부의 세계가 열어놓은 이 화제성이란 거를 이어받은 게 작년의 종이달입니다. 작년에. 이 지니 TV에서 나온 오리지널 종이달인데 아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화제성이 끝내줬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유이화라는 여자가 윤민재라는 젊은 청년과 불륜에 빠지는 거거든요. 불륜. 이 유이화는 은행에 어 뭐냐 그 돈 많은 어 사람들 계좌 관리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어떤 고객의 손자인 윤민재와 눈이 맞아서 예, 이 윤민재를 위해서 돈을 은행에서 돈을 조금 조금씩 빼갖고 돈을 주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걸리죠. 걸려서 이제 잡히는 거로 끝나는데 아무튼 이 드라마 안에서 이 유희화가 보여준 그 강렬한 인상 그리고 윤민재의 뻔뻔스러움 이런 것들이 화제성이 돼갖고 하여간 뭐 화제성 1위 뭐 막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더 이상 드라마에서 시청률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TV를 켜놓고 시청을 하는 고객들은 이제 거의 없어졌고 이제 숨어서 보는 거예요. 숨어서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이런 화제성 있는 드라마를 가족들하고 같이 TV에서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숨어서 보는 컨텐츠로는 제격이다. 그래서 시청률 안 나와도 좋으니까 화제성으로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제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게 이런 드라마 아니겠냐. 역시 그 대부분의 상을 옛날에는 이제 TV 부문에 OTT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TV 부문에 OTT 상이 많다는 거, 뭐 그거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리지널 제작 현장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다들 익숙하게 잘 아시겠지만 드라마 전개 속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지금. 그래서 시나리오 전개상 전개 속도를 상향하도록 제작진들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개 속도를 빠르게 안 하면요. 시청자들이 1.25배속이나 1.5배속으로 시청해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시청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는 전개 속도를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작 현장에서 이 전개 속도를 빨리 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첫 화의 임팩트. 임팩트가 첫 화에서 크지 않으면 다음 화를 아예 넘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1화 때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쏟아갖고 차도 부수고 건물도 부수고 뭐 주인공 같은 사람도 죽여버려요. 그냥 1화에서. 아주 그냥 세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다음 화로 넘어가는 이게 그 현재 OTT 시청자들이 워낙 인내심이 없다 보니까 1화에서 충격을 가장 크게 하자 그런 거고요. 결말이 항상 열린 상태예요. 열린 결말. 아까 그 종이달 같은 경우도요. 국내 오리지널은 결말이 여자가 잡히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아, 애매하죠. 이 소설에서는 여자가 잡히는 거로 끝나거든요. 경찰이 이 여자를 불러요. 불러서 여자가 뒤돌아보고 여자가 순순히 잡히는 거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비극 이렇게 끝나죠. 근데 이제 이 국내 오리지널에서는 여자가 그냥 혼자 독백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이 여자가 잡혔나 안 잡혔나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들에게 속 시원한 결말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야 시즌 2로 넘어가는 유인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소설을 봤던 사람에게조차도 예상할 수 없도록 예, 그 희한하게 결말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이제 열린 결말로 예, 시청자가 해석하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등장인물의 파격성 네 번째가 그래서 등장인물이 파격성이 있어야 되죠. 앞에 제가 두 번째에서 1화에서 충격이 커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등장인물이 엄청 파격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조폭이면 이제 그 덩치가 큰 예, 마동석 같은 그런 분이 조폭이나 경찰이나 뭐 이런 걸 하고 뭐 때려잡고 막 이런 칼질을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예쁘게 생긴 분, 뭐 총도 제대로 못 들 것 같은 그런 분이 이제 뭐 킬러가 되고 그런 거죠. 그 최근에 드라마 중에 이제 킬복순이란 드라마 있잖아요. 킬복순. 1화에서부터 전도연이 칼질을 아주 심하게 하죠. 사람 하나 아작내는데 그것도 한강다리 위에서. 근데 그런 것도 보면은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데 1화에서 이렇게 글쎄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참한 여자분이 그렇게 막 칼을 휘두르고 그리고 드라마 안에서도 이제 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칼질을 정말 잘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등장인물의 파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 여기 계신 분들 그거 아시죠? 옛날에는 뭐 옛날에 사람이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고 안 돼도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여자가 킬러가 돼도 뉴스가 안 돼요, 지금은. 어느 정도로 파격적이어야 되냐면 여자 주인공인 것 같은 그 주인공의 데리고 있던 강아지가 킬러였던 거야. 나중에 보면 결국은 뭐 그런 거죠. 상상할 수 없는 뭐야 강아지가 킬러였어?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쇼킹하게 가지 않으면 어 애들이 볼 때 그냥 익숙한 거죠. 익숙한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률은 이제 포기한다. 예, 대부분의 이제 방송 사업자들이 어차피 시청률도 안 나오고 시청률 갖고 뭐 어떻게 한다는 것도 웃기고 그러니까 화제성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TV도 신뢰할 수 없는데 OTT 시청률을 어떻게 신뢰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OTT 시청률 같은 건 믿지 말고 그냥 화제성으로 가. 그냥 그래서 종이달 같은 경우 화제성에 승부를 걸었는데 잘 됐다. 뭐 이러면서 자체적인 평가를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뭐 문제점 이렇게 적었는데 이렇게 간다고 해도 그게 다 해결되는 건 또 아닙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보편 타당성의 포기죠. 그래서 과거 같으면 이제 미풍양속, 권성징악, 보편 타당성 이게 되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아예 뭐 호불호를 분명하게 해서 포기할 세대는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번 드라마는 타겟이 20대니까 40대는 포기하자. 그런 거죠. 타겟이 여자니까 남자는 포기해. 이번 드라마에서 남자들에게 욕을 먹도록 하자.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양극화돼 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어, 6.25 전쟁 직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막 좌우로 아주 극단적으로 갈려갖고 서로가 형제와 형제가 지금 이념이 달라서 서로 대화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추석 명절 때 모이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싸울까 봐. 고향 가서도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드라마도 그런 거예요. 드라마도 포기할 분들은 확실히 포기해 버리는 거죠. 열렬 지지자들만 봐라. 나머지는 안 봐도 좋다. 차라리 욕을 해라. 안 보는 사람들은 욕을 해라. 그러면 화제성이라고 붙는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재 측면에서도 이젠 소재가 현실이 워낙 잔인하고 끔찍하기 때문에 이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초현실 소재를 많이 찾아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생성형 AI 덕분에 초현실적인 소재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주 엽기적이고 잔혹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고 또 제작 규모의 양극화, 제작 기간의 장기화,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증가하고 리스크도 늡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참 제작을 했는데 프로덕션에서 OTT 방송까지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드라마 주인공 하던 애가 갑자기 뭐 마약으로 걸려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뭐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갖고 이 드라마를 송출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작진들도 리스크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리스크를 피하려면 리스크가 없을 만한 배우와 리스크가 없을 만한 소재를 찾는 거죠. 예, 트렌디하지 않은 주제를 찾는다. 그래서 이제 뭐 하여간 제작진의 어려움들이 그렇게 많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K스토리를 찾자. 예. 해외 타겟의 한국적 스토리를 발굴하자. 예, 킹덤, 오징어 게임, 마스크걸, 무빙, DP, 지옥, 빠칭코 이 전부 다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한국적 스토리에다가 서양의 뭐 여러 가지를 곁들인 거거든요. 킹덤도 서양의 좀비물에다가 조선시대 궁중암투, 오징어 게임도 한국의 놀이문화의 자본주의 개그 문제, 마스크걸은 한국의 인터넷 문화의 성형과 외모지상주의, 뭐 다 이런 식으로 한국 거의 외국 거를 이제 접목한 그런 형태의 새로운 스토리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빠칭코 같은 경우에 이 빠칭코가 어 이제 디즈니 플러스 아니 애플 TV 플러스에서 출시가 안 되고 만약에 우리나라 JTBC나 SBS에서 방영이 됐다. 아마 아무도 시청 안 했을 거요. 왜냐면 우리 너무 익숙하잖아요. 익숙하고 아이고 우리 할머니 때부터 정말 지겹게 많이 들은 얘기다 이러면서 우리는 재미없게 생각했을 텐데 이 빠칭코가 이제 애플 TV 플러스로부터 전 세계로 송출이 되니까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던 해외 외국인들이었던 거죠. 외국인들이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구나. 너네 그래서 왼수니? 그런 걸 이제 이해하게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한텐 굉장히 익숙한 스토리지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예, 재미있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적 스토리를 잘 발굴해야 된다, 이제. 그리고 중급 규모의 중견 제작사를 육성하고, 뭐 그러자. 그리고 또 해외 유통지배력 강화 추세를 예의주시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아, 그리고, 예, 탈 넷플릭스. 예, 아래 보시면 이게 다 그 동남아 컨텐츠들이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 동남아 컨텐츠 보면요. 은근히 재밌습니다. 저게 은근히. 제가 예전에 그 태국 드라마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나라의 그 상황을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태국 드라마를 봤는데
오, 되게 재밌더라고요. 나름 그 나라를 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 이제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이쪽에 미국에서 좀 벗어나서 예, 그 나라의 자국 OTT 플랫폼과 제휴해가지고 K 콘텐츠 시청자 발굴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규제 정비 뭐 올해 그 방통위가 엊그제 뭐 발표했더라고요. 어제 발표 어젠가 그제 발표한 것 같더라고요. 그 올해 방통위 사업 계획 첫 번째가 OTT 법제화던데 아무튼 뭐 OTT는 법제화 돼야 됩니다. 저는 정말 법제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너무 풀어주고 있었던 것 같고 어 그게 또 망중립성 이슈가 또 있잖아요. 아 이번에 방송학회 주제가 이거던데 일부가 아 아무튼 저는 방송학회 제가 멀어서 못 갑니다. 이번에 멀어서 못 가는데 어느 분이 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할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뭐라고 발표를 하실지. 지금 망중립성 논란도 굉장히 심각하죠. 그 여기 계신 분들 왜 SK 브로드밴드만 넷플릭스하고 소송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왜? KT는 왜 소송 안 하고 LG는 왜 소송 안 하고 SK 브로드밴드만 이렇게 페이스북하고 소송하고 넷플릭스하고 소송하고 왜 SK 브로드밴드 SK만 그렇게 해외 사업자들하고 소송을 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답을 드리면 SK는 그 우리나라에 그 광파이버 백본이 없는 회사예요. 우리는 백본이 없습니다. 그 광파이버 백본.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 브로드밴드 서비스나 IPTV 서비스 하려면 망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광망을 전국망을. 그 망을 KT하고 LG는 갖고 있어요. 그 LG는 왜 갖고 있냐면 옛날에 한전 자회사인 파워콤이 그걸 갖고 있었거든요. 한전 전봇대들 그 연결하면서 그 밑에 광파이버 다 깔아갖고 그 LG는 갖고 있습니다. KT도 갖고 있죠. KT도 원래 그 철도망 옆에 광 백본을 다 깔아갖고 전국망을 다 갖고 있거든요. SK는 안 갖고 있어요. 망이 없습니다. SK는. SK는 망을 빌렸어요. 그래서 SK의 그 유선 인터넷 품질은 SK가 가장 후지입니다. 더 후진 데가 있죠. 케이블 인터넷이 더 후지죠. 근데 케이블 인터넷보다 조금 더 좋은데 SK 브로드밴드 인터넷은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얘들은 인터넷망을 빌려서 쓰니까 KT가 안 빌려줍니다. LG한테 빌려서 쓰거든요. LG한테 맨날 빌려서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기 망에 부하가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 붙잡고 맨날 소송하고 페이스북 소송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한 4년간을 끌던 소송을 이번에 취하했어요. 둘 다 취하했습니다. 왜 취하했냐? SK 브로드밴드가 상장한대요. 상장하려니까 소송이 있으면 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그만하고 넷플릭스도 그만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이제 OTT 규제 이슈가 계속 나오니까 이 소송 계속 걸려 있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합의해서 소송 취하했는데 제가 볼 때 한 2년이나 3년 지나서요. 소송 다시 합니다. 이거 저 장담해요. 저는 이거 소송 다시 한다고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 닭과 달걀의 문제예요. 어떤 게 먼저냐. 그래서 얘들은 반드시 소송을 다시 한다. 자, 손에 장을 지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최근에 OTT 규제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얘들 때문이에요, 얘들. 이게 얘들이 지금 자율등급 심의 통과하겠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게 이제 BL물들이거든요. BL물 밑에 보면 BL물 보이스 러브라고 남자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끼리 사랑하는데 여기 지금 아마 교수님들 대부분 남자분 아닐까? 여자분도 계시나요? 제가 잘 모르겠다. 지금 눈에 잘 안 보여서. 여자분도 있나? 여자분도 있는 것 같네. 아이고. 왜냐면 남자끼리 사랑하는 거는 남자들은 되게 역겨워하거든요.
싫어해요. 남자들은. 남자끼리 사랑하는 거. 근데 여자들은 재밌어 합니다. 남자끼리 사랑하는 거를. 특히나 생각해 보세요. 저기 누구야? 그 BTS의 정국 같은 애가 어떤 여자애와 스캔들이 났다. 그러면 우리 남자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걔들 사귀라고 그래 뭐 이러는데 여자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왜 정국이 왜 일반 여자하고 사겨? 말도 안 돼. 차라리 남자하고 사겨. 응? 남자하고 사겨라 이거지. 그래서 BL물이 유행하는 게 여기 나오는 다 배우들이 꽃미남들이거든요. 이 꽃미남들이 차라리 남자하고 사겨라 이거지. 남자하고. 그 BL물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대요. 근데 얘들이 지금 헤븐리라고 하는 OTT 전문 업체인데 회사 직원들 거의 대부분 여자애들이에요. 근데 얘들이 지금 잘등급하겠다고 올라오는데 정말 제가 잘등급 심사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인데 제가 영등이 가갖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 내가 진짜 이거 내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정말 무너진다. 정말 대한민국 망한다는 그런 아, 그렇다고 제가 보수는 아니거든요. 보수는 아닌데 진짜 대한민국 망하겠더라고. 이게 나오면 청소년들이 이거 보고 나중에 결혼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최후의 보루다라는 심정으로 정말 얘들을 기필코 자율등급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제가 막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막았어요. 또 올 거예요. 또 올 건데 제가 또 막을 겁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얘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중국 컨텐츠 전문 OTT가 있거든요. 걔들은요, 컨텐츠들이 동북공정이에요. 동북공정. 와, 큰일 나겠더라고. 그래서 야, 이 OTT 규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맨 앞에 얘기했던 그 AI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미국의 저작권청이 인공지능 생성 작품도 저작권을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을 2023년에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아니고요.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어, 저작권 심사와 등록 과정을 명확히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인간의 창의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AI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에 AI가 만들었다는 걸 숨겼을 경우에 저작권 등록 인증을 취소하겠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OTT 콘텐츠를 창작할 때나 유튜브 콘텐츠 만들 때 AI로 만들었다. 그럼 AI가 AI를 통해서 언어 AI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었다고 오픈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고 그래서 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법으로 인간이 자멸되는 것보다는 이 기술의 발전 어느 정도는 좀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참고로 제가 기업에 있다가 학교로 온 지는 벌써 뭐 15년이 됐지만 제가 기업에 있었을 때 생각을 하면은 기업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기업의 존재 이유, 이윤의 추구잖아요. 이윤의 추구, 이윤의 추구를 위해서는 뭐든지 어, 팔아 제끼는 곳이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뭔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을 막 만들어갈 때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으면 막 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이런 선언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선언을 하기 전에 이미 미국 저작권청에서 그런 발표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예, 마지막은 뭐 지역 불균형인데 이건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